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어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0.85% 오르면서 4028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0.3% 강세 보이며 931선에서 움직임 보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피부터 보면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순매수가 돋보였는데요.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기관만 홀로 매수 우위 보입니다. 1,130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 우위 보입니다. 각각 720억 원, 364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매수 우위 보입니다. 1,200억 원대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 보입니다. 각각 495억 원, 179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어제 외국인 수급이 다시 반도체 대형주로 들어오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렸죠. 오늘 삼성전자는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1.64% 오르면서 10만 5,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55만 선을 회복했지만 오늘도 55만 선은 회복한 모습입니다. 0.72% 내려가면서 55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96% 오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6% 강세 보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64%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어제 자동차주가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현재는 보합입니다. 현대차, KB금융은 1.14% 오르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주가 강세 보입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7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한일투자금을 원전건설로 시작하겠다는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발언에 원전주가 힘을 입었습니다. HC현대중공업 2.5% 올라가고 기아도 0.77% 강세 보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피 1위부터 5위 먼저 살펴보면 어제는 바이오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알테오젠 0.77% 올라갑니다. 5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25% 약세, 에코프로는 0.21% 올라갑니다. ABL바이오 0.05% 소폭 하락하면서 19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하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지는 1.8% 레인보우 로보틱스 0.67% 내려갑니다.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코오롱 티슈진 1.8% 올라갑니다. 리가켄바이오는 0.16% 내려가고 있고요. 펩트로는 1.54% 약세 보이고 HLB도 3.55% 약세 보입니다. 삼천당제약 0.22% 내려갑니다. 특징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주가 강세입니다. 중일 갈등의 수혜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한일령이 심화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여행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패키지 여행을 올 기대감이 크다고 합니다.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11월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공개하며 4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키웠습니다. 이에 7.4% 크게 상승하면서 2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투어도 4.57% 크게 상승합니다. 다음 특징 종목 넘어가 보시죠. 우주항공주도 강세입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 발사된 큐브 위성 12기 중에 9기와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누리호에 이어 아리랑 7호도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우주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아리랑 7호는 전 과정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이에 국내 우주항공주들 강세 보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22% 올라가고요. 한화 시스템도 2.31%, 2.41% 강세 보입니다. 외환시장 살펴보시죠. 어제 달러원 환율은 1,460원대로 하락하며 외국인 수급이 개선됐죠. 오늘 환율은 1,468원에서 출발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케빈 헤셋 위원장이 차기 연준 유력 후보로 떠오르자 달러화 가치가 약세 압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 34분 기준으로도 1,468원 1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0.93% 올라갑니다. 4,030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9% 오르면서 931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장 출발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상승세 네. 가고 있습니다. 약간 의외입니다. 저는 사실 어제 많이 올라서 약간 선물도 그렇게 아직 세지가 않았기 때문에 한 네. 0.5% 이내의 어떤 등락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까 사실 좀 약간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힘을 하다가 냈어요. 확 다시 올라가네요. 네, 기관하고 개인이 좀 받치는 것 같고요. 특별히 미국 장이 뭐 아주 나쁘거나 이러는 건 없었기 때문에 아까 원전 얘기도 했는데 원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환율에 대한 N 고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조금 제쳐두고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이 반등을 세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지금은 버리지 말자. 이런 분위기로 끌고 가기 때문에 어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유지하려는 그러한 탄력이 양측 간에 기관과 외국인 기관과 개인들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도체 자체나 전반적인 거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테크에서는 간밤의 뉴스가 엄청나게 뭐 좋거나 엄청나게 이상한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평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그 중국 이슈 때문에 훅 떨어졌다가 그렇죠. 이제 또 급등을 하고 회복을 네네. 하니까 네. 이거는 위험 자산에 대한 그렇죠.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다. 그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이제 버티려고 하는 거죠. 네. 버틴다는 표현을 쓰시는 네, 거예요. 스트레러지 주가가 한 5%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4,400불 가다가 9,000불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가 먼저 건드려지면은 이제는 그런 쪽도 같은 이익이라도 주가에 대해서는 포지티브한 견해를 지금 변할 네. 필요가 없죠. 예. 어제장 특징 보면은 오랜만에 외국인이 1조 이상 네네. 아주 크게 사들이는 매수 우위를 보였단 말이죠. 네네. 그럼 이게 환율이랑 연결시켜 보면 네네. 지금의 약간 높은 수준의 환율에 적응을 한 건지, 그러면 아니면은 달러 강세가 조금 수그러들 거라고 보고 네네.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네네. 건지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환율에 대해서는요 정부 개입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숏을 베팅하기엔 좀 무리다라는 생각을 아마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장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원화 추가 하락에 베팅하는 건 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엔화 강세가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죠. 근데 엔화 강세가 말이죠. 엔화 강세는 뭐죠? 아마도 엔화 강세는 아마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우려 때문에 미국이 빠지면은 한국도 이렇게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은 네. 보세요. 엔화 강세가 추세적인 게 아니고 워낙 엔저가 심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네. 워낙 엔저가 심했는데 BOJ 은행에서 이 인플레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면은 금리는 결국은 올려야 돼요. 네. 다음 주 19일이죠. 이런 얘기 한마디 하니까 엔저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엔고가 살짝 이렇게 되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원화에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네. 동조화 되니까 그렇죠. 원화 가치도 많이 떨어져 있던 게 달러 대비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추세적으로 엔고가 이렇게 쭉 돼가지고 엔저된 걸 표현하고 엔캐리 트리얼이 청산된다. 이렇게 트리거 되면 문제인데 엔저가 된 각도에 대비했을 때 엔고가 이런 발언을 된 거는 추세라고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약간의 오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아까 한국 환율하고 대비했을 때 네. 리스크라고 보기에는 조금 제쳐두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발목 잡았던 환율도 흐름상 보면 일단 위험한 선은 넘은 것 같고 네네. 기술주에 대한 투심도 그나마 좀 회복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맞습니다. 이제 우리 12월이니까 또 같은 질문을 또 해야죠. 지난주에 드리면 네네. 우리 이제 그럼 12월 산타랠리 네네. 최근에 이제 연말 쇼핑 미국 같은 경우는 쇼핑에 대한 소비 심리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럼 이제 산타랠리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다음 주에 똑같은 질문 또 드릴 것 같긴 그렇죠. 하지만 네네. 주 단위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겠습니다. 네. 실적, 그 다음에 미국 FOMC 금리나, 그 다음에 점도표에서 발표될 내용 세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요즘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오늘 신문에 모 신문에 4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코멘트한 게 18조가 나와 있더라고요. 18조밖에 안 나오면 삼성전자 파십시오. 18조밖에 안 나오면 삼성전자 파십시오. 그보다 그 말씀은 그렇게 훨씬 그렇게 더 말씀드릴게요. 많이 나올 거라는 걸 그러니까 전제. 애널리스트가 지금 예측하는 내년도 전망을 하고 했을 때 네. 내년도 이익이 우리나라가 뭐 400조다, 380조다 할 때 그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최근의 반도체 가격 급등을 제대로 반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네. 12월 지금 봤을 때 PER을 10배에서 10배, 우리나라 시장이 10배에 하면 더럽게 싸고 10배 올라가면 오바라는데 이 정도인데 한 달 동안에 반도체 가격 올라간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상향으로 결부를 시키면 4천 이하에서 놀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금리 인하가 다음 주에 하죠? 네. 그 확인하면 더욱이 3,900 이하로 내려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올라가는 건데 얼마나 한 5% 10% 올라가느냐. 5%면 전고점 4,200이고 그 이상이면 10% 가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만 갖고 충분치 않습니다. 그 FOMC 금리 인하에서 그 다음 점도표죠. 내년도 금리 인하가 수월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커멘트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점도표 더하기 파월의 입을 통해서 그 마찬가지죠. 뭐 내년에 최소 3차례 이상은 금리 인하. 세 차례 이상이 아니라 점도표 나오죠. 점도표가 찍으니까 그건 나오겠죠. 지금 예. 기대하는 게 원래 3개월 전에가 3.6인가 3.4인가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 갖고는 충분치 않아요. 만약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아마 주가는 우리나라 4,200 전고점을 바로 찍기에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10점만 갖고 본다면 여기서 빠질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주만 이야기해 볼게요. 네. 아까 이제 금리랑 묶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반도체 주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율 효과도 꽤 많이 볼 것 같다. 네네. 4분기에. 네, 뭐 그렇습니다. 수출 기업이니까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반도체는 특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익 상향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보신다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네. 삼성은 그렇고 투톱 하이닉스까지 같이 보면 동반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조금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는지. 동반이라는 게 사실은 갖고 계신 분은 다른데 오늘 네가 동반했는데 오늘은 왜 달리가 내일은 달리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제가 11월 19일 날인가 20일인가 그때 제가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 삼성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네, 맞아요. 근데 그 지지난주 금요일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했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한 8% 정도 올랐을 겁니다. 지금 오르고 있고 네. 하이닉스 8% 9% 사이, 하이닉스가 6% 7% 사이일 겁니다. 근데 그 매일매일은 다르죠. 방향성에서 반도체만 가지면 하이닉스가 더 올라야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하이닉스는 미리 이익이 올랐기 때문에 4분기만 봤을 때는 추가적인 이익의 전망의 상향이 HBM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HBM 아닌 쪽의 쇼티지 때문에 이익의 증가 속도가 세다는 거고 네. 그러면 삼성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 1월 달 가가지고 전반적으로 내년도 전망이 어떻다 이렇게 나오면 삼성 하이닉스 다시 붙게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익의 증가폭이 넌 HBM이 단기적으로 먼저다. 이것 때문에 삼성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주 주가는 계속 답보 상태였는데 네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11월 1일자로 이제 관세 15%로 조정된 거 소급됐다는 걸 미국 네. 측에서도 확인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 영향이 이제 어제 현대차 네, 주가가 좀 간만에 세게 갔더라고요. 네. 그게 나쁜 뉴스는 아니죠. 그런데 11월 1일 날 소급 적용되는 것 자체는 서프라이즈한 건 아닙니다. 원래 25에서 15% 될 때부터도 11월 달로 소급 적용된 걸 논의할 것이다. 그렇게 할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게 시장에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사람들이 까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새로운 건 아닌데 어쨌든 좋은 소식이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오늘도 약간 나왔습니다만 기아가 더 나왔습니다만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고 전체적으로 네. 판매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환율도 그렇고. 미국 빼고 다 맞아요, 네, 맞아요. 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현대차 기아보다 더 중요했던 게 현대 오토 에버. 오늘 좀 빠집니다만 어저께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HL 만도. 다 뭐죠? 자율주행 관련된 거예요. 물론 HL 만도는 테슬라하고 그 샤오미 이런 데 파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다음에 아까 그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차가 이번에 깜부 치킨 해가지고 이렇게 GPU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AI 팩토리를 하고 AI 팩토리를 해가지고 현대차 자체의 생태계를 한껏 올리는데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역할을 현대 오토버 하기 때문에 레벨이 달라진 거란 말이에요. 엔비디아와의 협력에서 현대오토에버가 네네. 핵심적인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GPU를 가져와서 그걸 갖고 AI 앱 팩토리를 하는데 AI 팩토리 했을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대 오토가 핵심이기 때문에 네. 이게 부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율주행차하고 AI 관련돼 가지고 들어간 플러스 요인이 자동차 업계에 있는 겁니다. 현대차도 궁극적으로 그거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급 조금만 가지고는 그렇게 올라가서 안 빠지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랑 펀더멘털적인 거 환율 하이브리드 자율주행 역량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갔다. 이게 아마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유지될 것 같아요.
네. 자, 잊혀졌지만 가끔씩 존재감을 드러내는 조방원 질문 네네. 드릴까요? 네네.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원전 정책을 계속 푸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조정받을 때 조정받더라도 오를 때도 확실하게 올라요. 그렇습니다. 조선은 요즘에 좀 네네. 보이지가 않고 네네. 방산도 사실 이제 전쟁 종료, 그러니까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거의 종료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전과 같은 조방원의 아주 강력한 모멘텀은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뭐 주가가 지금 반영하고 있죠. 네. 지금 한 1, 2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방원 했는데 오늘 원작이 오르는데 조방변이라고 했죠 원래. 그럼 잠깐 봅시다. 가장 약한 게 방산하고 조선이죠. 상식적인 겁니다. 네. 아까 평화협정하고 조선은 뉴스 나고 다 나갔고 그럼 잠깐 쉴 수 있죠. 쉰다는 게 뭐죠? 기간 조정하고 조정이 있는데 기간 조정만 가면은 한 마이너스 5% 정도로 이렇게 쭉 가는 거고 그다음에 조정이 있다면 한 15에서 20%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 이상 빠지면 과하게 빠지는 거죠. 어디까지 빠졌냐? 그겁니다. 20% 이상 빠졌던 거는 펀더멘털이 이상하지 않으면 방산 같은 경우에 결국은 다시 살 겁니다. 많은 그것이 바로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거고. 그다음 조선은 특별한 거 없는데도 빠졌다. 안 올라간다.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하이닉 삼성전자하고 로봇이 있고 요즘 바이오도 있고 네. 자동차도 있는데 네. 같이 붙을 때 뭐 사시겠어요? 앵커님이 1억 있는데 갑자기 새롭게 사려면 조선 방산 먼저 사시겠어요? 안 되죠. 그 뻔히 아시는 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다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새로 들어올 사람이 조방원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로봇하고 바이오 왔을 때 어디를 먼저 사냐 이거죠. 거기서 밀린 거예요. 근데 아까 기간 조정은 한 2, 3개월. 그다음에 20% 이상 빠지면 저가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안 들어오면은 전체 장 자체가 힘이 없게 되죠.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변압기가 좋긴 한데 조방 변화 중에서 좀 낮긴 한데 그것도 반도체나 바이오나 로봇보다는 지금 12월 1월 넘어갈 때는 아직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말고 해운주 주가는 요즘에 네네. 잘 가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이게 달러 강세 영향도 있다 그러고 운임 자체도 좀 올라가는 영향도 있다 그러고 네네. 그러면 지금 해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투자 포트에는 보통은 잘 안 넣고 있는데 네네. 이제 이건 뭐예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시사하는 건가요? 심플하게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궁극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거라 그러면은 지속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기대감 대비했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보일 것이냐. 안 그러면은 지금 BDI가 올라간 건데 BDI는 아시다시피 이게 그 벌크선 운임지수거든요. 그 중국에서의 원자재 물동량이 늘어가면 되는데 이게 단기적인 효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맘때 계절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지속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 연휴를 앞두고 연초에 그 춘절을 앞두고 12월 1월 달에 그런 트레이딩 업 정도로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 대한 경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베팅을 일부 예를 들어서 포트에 뭐 5%건 7%건 이렇게 늘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고 이런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요즘 증권주, 은행주, 뭐 금융지주까지 해서 정책 수의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는 한데 그거 기대만큼 뭐 탄력적으로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최근에 배당소득 분리가에서 여야 합의했습니다. 50억 초과 구간까지 신설을 네네. 했고 3차 상법 개정안도 지금 연내에 아마 국회 통과가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다시 정책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을 것 같다. 연말까지 그럼 포트 안에 담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있다면 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당분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근데 오히려 어저께 올랐잖아요. 은행이나 증권이. 네. 뭐 지금부터 12월 말 1월 초까지 단기적으로 이게 더 셀 거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포트에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연말에 고배당 수혜가 있고 우리가 배당이라는 게 말이죠. 사실은 원래 12월 말로 배당 락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내년도 2월 달, 3월 달. 예, 퍼져 있죠. 그러니까 11월 말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걸 있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종목을 했는데 다른데 과거처럼 12월 딱 끝나고 끝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12월 말에까지 끝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지금부터 확 올라가지 않고 점점 중간중간에 기회를 주면서 갈 수 있어요. 길게 보셔야 됩니다. 내년 2월까지 보신다면은 갖고 계시는 건 나쁘지 않다. 근데 단기에 바이오, 반도체보다 더 아웃퍼폼을 지금 사가지고 할 수 있다?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선 방산보다는 낫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중간쯤에 있다고 보겠죠. 배당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왜 제가 길게 보라는 거면 업체들이 기업들이 이 배당하는 것이 올해보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분리 과세하는 거는 그렇고 네. 배당은 지금 받는 게 맞아요. 네. 배당 분리 과세에 대한 임팩트는 사실 내년 거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회사마다도 자사주 매입으로 이렇게 해서 하려는 우선 정책하고 배당 우선 정책하고 정해야 돼요. 그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연말하고 내년 1월까지 좀 안정적으로 포트의 일정 부분을 가져간다 이 정도로 생각해야지 이거 가지고 뭔가 내 인생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달려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선 방송보다는 안정적인 거 오케이 연말 연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신 변동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마음이 거. 편한 거죠. 네. 이제 요즘에 너무 변동성 장세가 심해지다 네, 보니까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요즘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곧 정부가 발표할 거다 이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퍼져 있어요. 네네. 코스닥 상승률 좀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았죠. 네. 코스닥이 지금 떨어졌던 게 이제 급격하게 올라온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금 측면에서도 개인들은 순환매가 일어날 코스피에 담았던 거 코스닥이 좀 가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자금 순환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감 없게 말씀드리면은 반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고 네.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말씀드리면 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한 80% 반영됐습니다. 아, 이게 12월 오늘 며칠입니까? 2일입니까? 이번 주에 발표된다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다가 지금 미뤄졌죠. 12월 중순으로 네. 뭐 세제라든지 뭐 이렇게 조율할 게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미뤄져 갖고 뭐 문제가 생긴다 이건 아닌데 기대감에 확 올라갔을 때 주가 확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월 중순이면 한 일주일 남았어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증권 거래사를 면제한다든지 얼마나 그 세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거가 나왔을 때 그때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분이 80% 넘는데 이미 주가는 한 70% 80% 반영됐기 때문에 요거 며칠 사이에 원래 그런 겁니다. 며칠 사이에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그 앞으로 먹을 거는 한 20-30% 단기로 보시는 건 그렇고요. 장기로는요. 그 코스피와 코스닥하고 괴리가 많이 벌어지면은 그걸 좁혀가는 게 항상 있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는 그것 자체 레슨이 중요한 겁니다. 레슨이. 예를 들면은 지금 거론되는 코스닥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네. 이재명 정부에서 15조 원 규모로 국민성장 펀드 150조. 죄송합니다. 150조군요. 네네. 그거의 일부를 코스닥에 이제 네네. 투자한다. 네, 그게 이건 20조 이제 정도 유동성의 문제지 않습니까? 코스닥에 어쨌든 물줄기가 하나 꽂힌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봐도 코스닥에 그 많은 자금들이 들어온다면 네네. 시장을 전체적으로 훈훈하게 만들 좋은 우리 물천이 되는 거 기대치가 아니에요? 지금 1100까지 가 있어요. 업무 증권사에서 900 막 갔을 때 1100까지 갈 수 있다. 너무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면 세론이 너무 급격하게 그렇게 나타날까 이제 네.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올라가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1000도 안 됐기 때문에 더 갈 룸이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믿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 말씀은 단기에 들어온 분들이 이걸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냐 이거거든요. 기관들은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의 한 6분의 1이니까 7분의 1밖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포트를 아무리 코스닥이 좋아도 코스피에 있는 거를 30% 빼갖고 이걸 30% 이렇게 주지는 못해요. 설사 만약에 이걸 한 20% 빼서 이걸 20% 주더라도 만약 그렇게 되면 투자자에 따라서는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단기 플레이 할 사람이 한 10명에 2명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좀 주의하시라는 건데 길게 보시면 아까 코스피가 만약에 4,500 이상 간다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10% 이상 가는 거잖아요. 그럼 코스닥 자체도 그 정도는 간다. 봉행한다라고 보시는 게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개별 종목에 너무 많이 친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빚져서 아니면 코스피에 있는 삼성전자를 다 팔아갖고 이거 한다. 이런 급격한 생각은 조금 이미 아니면 80%는 녹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전에 본부장님이 금보다 은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저희가 네. 대체 투자 자산으로 이제 금, 은 가격 상승세를 분석을 하면서 실제로 은 상승률이 올해 더 많았죠. 금보다 더 탄력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금과 은의 자리 바뀜 네. 혹은 금의 레버리지 해지 일종의 금값이 너무 많이 오른 해지 수단으로서 은을 선택한다. 네. 그러면 은 투자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그거 있잖아요. 금 가격이랑 은이랑 똑같은 거는 인플레 해지입니다. 인플레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 해지로서의 매력도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둘 다 저는 그렇게 추천을 강력히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인플레 해지로 본다면. 근데 그 둘 중에 하나 사면 은이 올라갔다가 금이 먼저 올라갔기 때문인데 가격 길이가요. 은 가격의 80배 이상 되면은 금 가격이 80배 이상 넘어가면 은이 싼 거예요. 그 최근에 이제 역전됐어요. 80배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은이
금 대비했을 때 싸다는 것도 이제 깨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둘 다 안 삽니다.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12월 18일 날 왜? 인플레이션 미국 금리는 다음 주에 12월 11일 나오는데 일본 금리잖아요. 일본 금리 나오는 거 18일 다다음 주겠죠. 다다음 주. 그러면? 네. 이 19일 날 일본 금리 나와서 18, 19일 이틀 동안 하니까. 금요일 날 이게 저기 그 뭡니까? 금리 차이에 좁혀져서 엔킬이 성산하는지 여부. 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전날 18일 날 미국이 CPI가 나옵니다. 미국의 CPI 이번에 금리 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의 제대로 된 CPI 넘버가 제대로 나오는 게 11월 CPI가 12월 18일 나와요. 그거 보고 인플레가 해체를 할 필요가 좀 낮아지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할 것 같아서 지금 12월 2일 날 그걸 물어본다면 저는 좀 관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계엄에 민생 경제는 얼어붙었고 환율은 급등하는 등 우리 경제가 큰 곤혹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항상 강한 우리나라, 지난 1년 동안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면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죠. 또 새롭게 들어서 이재명 정부 경제를 정상화하는 것에 더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총력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난 위기를 발판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명지대 경영학과 김재구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우리 경제가 말이 아니었죠. 신인도 강등설이 나올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덧 1년 전 일입니다.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갔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종욱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1년 우리 경제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예상치 않은 그를 직면하게 되니까 아마 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도 새로 뽑고 또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관세 문제에 또 부닥치고 이러면서 사실 아마 우리 국민의 수준에 비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을 아마 뭐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계엄날 10시쯤 앉아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가 문자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정말 의아했는데 아마 우리 국민도 다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진짜. 예. 그때 아마 그 계엄 사태 터지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렇죠. 교수님도 그리고 다 모셔서 한 번씩 다 얘기를 들었던 생각이 난단 말이죠. 1년 동안 돌이켜 보시면 어떤 생각, 어떤 소회가 드시는지 양 교수님은 어떠세요? 계속 그냥 뭐 오른쪽 왼쪽에서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선 1년이 1년 같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계속 그냥 뭐 여기저기서 일이 나오니까 굉장히 빨리 시간이 보냈다.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좋은 뉴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좋은 뉴스가 거의 없었으니까 계속 그냥 뭐 그 나쁜 이야기들만 또 그것도 깜짝깜짝 나오니까 이게 네. 또 1년보다 너무 길었다. 좀 그런 생각이 나오고요. 이게 상당히 좀 그 불확실성인 많은 1년이 됐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우리가 뭐 뉴노멀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진짜 이게 뉴노멀 되면은 어떻게 버텨나갈까? 이게 좀 상당히 걱정되네요. 네. 1년 동안 우리 경제가 받은 상처, 우리 경제 남긴 상처가 너무 컸죠? 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이라고 하면은 정말 폐허에서부터 기적처럼 다시 경제와 산업을 일으킨 나라로 유명한데 거기에다가 사실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등 국가라고 네.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런 이제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는 국민들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깜짝 놀랄 이런 충격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행히 이제 국민들이 지혜를 가지고 또 강고하게 이제 민주주의를 지켜서 신속하게 회복되는 과정은 있었지만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큰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이런 외부 충격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잘 아시는 바대로 AI라는 그 혁명 또 글로벌 통상 리스크가 이렇게 삼각파고처럼 덮쳐오면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기업인들에게 특히 어려운 한 1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저력이 대단하다는 게 참 회복력이 빨라요. 3분기 경제 성장률 GDP 발표된 거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서 걱정했었는데 1.3%, 1%대로 예. 올라섰습니다. 예, 예. 그만큼 그 아픔을 치유하고 경제도 탄탄한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내수 시장이 좋고 수출 의존적인 이제 경제인데 네.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GPU 소위 엔비디아 GPU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한국의 수출 주도 경제를 이끌어갔던 거는 자동차 산업인데 이 GPU 엔비디아 GPU 있고 나서부터는 한국이 수출 성장의 경제 성장에 쌍두마차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HBM이라는 반도체가 생기고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글로벌 한국 경제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는 무지 운이 좋은 사람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그래서 이미 대통령께서는 뭐 계엄 관련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너무나 한국 경제에서 보면 수출이라고 하는 쌍두마차를 이끌고 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대외적인 지금도 조금 불확실성은 있지만 이걸 잘 갖고 잘 성장시켜 나가고 미래 기반을 잘 구축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는 부작용이 따르지만은 나는 상당히 이 GDP 성장 1.3%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희망을 주는 수치고 네. 아마 이게 내년에도 지금 같은 쌍두마차가 잘 작용하면 2026년, 27년, 28년 한 4%, 3, 4년 정도는 괜찮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예. 계엄 충격 받고선 그 다음 분기 저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딱 그렇죠. 돌아섰으니까 충격을 확실히 받았고 맞아요. 그게 이제 급격하게 회복을 하면서 3분기 GDP 이게 확정치인데 예.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게 나왔어요. 맞아요. 예, 예. 양 교수님은 저희 제작진이 그때 비상계엄 사태 나고 자정에 섭외 전화를 급하게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한번 그 전에 예약돼 있었는데 네. 갑자기 그 계엄 때문에 예약이 취소됐다가 그 다음에 또 저희도 갑자기 그때, 또 한 예. 1시간 후에 또 전화 와가지고 난리통이었습니다 그때. 예, 그 급히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나오게 돼 있다가 취소됐다가 나오게 돼 있다. 그렇게 좀 바뀐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글쎄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계엄령이라는 게 그렇게 그 비상사태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때 그 상황이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계엄령에 많이 충격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그 계엄령이 일어난 시기는 24시간도 안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몇 시간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그렇죠. 충격을 받은 거였죠. 그렇죠. 참 잘 회복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분야별로 하나씩 짚어보면 아직도 걱정되는 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환율이란 말이죠. 네.
환율 그때 그 계엄 사태 터지고 저희가 계속 경제가 혼란스러우면서 1,484원 그렇게까지 올라오고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올랐다가 안정된 듯 하다가 요즘에 또 다시 1,470원대 위로 올라서고 넘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환율 상황이 계엄 때보다 더 어렵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네. 말씀대로 그 계엄 당시에 그 샥에 의해서 급격하게 올랐고 4월에 아마 가장 최고치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소 안정이 되는 것 같더니 7, 8월 이후에 다시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엄 극복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환율이 사실은 이제 그 원화가 좀 가치가 절하되면 수출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다시 달러를 벌어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동적으로 안정화되는 그런 기제가 작동을 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고민은 한국이 과연 향후에도 경제 안정성을 가지고 성장 동력을 가져 투자할 만한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대외 투자가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내년도 기업 전망을 조사했을 때도 네. 국내보다는 해외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그러거든요. 네. 또 한미 간에 지금 협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학개미 이런 뿐만 아니라 과연 한국이 자체적으로 계속 그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고 성장 동력이 강화가 되면은 그것이 환율을 다시 자동 안정화시키는 이런 기제가 작동할 텐데 그러지 않으면 계속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네. 우리의 원화의 가치가 절하되는 이런 문제를 안게 되는 구조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환율이 이렇게 계속 고환율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우리 실물 경제, 가계 경제 어떤 충격이 가해지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젊은 세대 분들이 식사하시는 것에 뭐 한 90% 이상은 수입 물품입니다. 밥상 뭐 물가를 밥상 물가 말씀하시는 하시는 거. 거군요. 네. 우리 세대는 주로 쌀 위주의 채소를 먹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빵 위주의 서양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90% 이상을 수입 물가 영향받아.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환율이 상승이 되면은 수출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겠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대기업은 대부분 수출을 하지만 중소기업 가운데 수출하는 사람은 전체 가운데서 17%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환율의 수혜를 보는 그 범위를 생각해 보면 기업 전반에 환율로 인한 수출에 체감을 하는 곳은 대기업에 편중돼 있고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내수를 가지고 있는데 원자재를 수입하니까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네.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 탄핵 이후에 환율이 상승을 했다가 사실은 6월달 정도 우리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유는 1,365원 정도로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되고 난 뒤에 지금 환율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100원 가까이 넘어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수지는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면 이 상품 수지, 경상수지와 상품 수지는 흑자인데 왜 이런 상황이 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책 당국이 무엇이 우리에게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있는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 우리 아까 김재우 교수님이나 양 교수님 했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유도해 가는데 많은 분들은 투자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로 투자 부분에서 마이너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네. 어찌 생각하면 한국이 이 지속 성장을 위한 이 경쟁력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제가 그럼 실물 경제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외국의 그 투자 자본이 들어오는 거라든지 네. 그다음에 직접 투자가 들어오는 자체에 매력을 잃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이 매력을 잃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를 특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그 내각들은 국민들이 인식하다시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장 경제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 반기업 정서적인 거고, 예. 그다음에 조금 이따 우리 이야기 한번 하겠지만, 기업에 우리 밸류업 한다 그랬을 때 밸류업이 과연 주주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 밸류업이 기업의 성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오너들, 경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네. 이것이 아마 이 우리 대통령과 이 현재의 내각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네. 아마 밸류업 자체라는 것도 어느 순간에
이게 끊길지 모른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밸류업 자체를 단기업적으로 하려고 하면서 사실은 그때는 정부 관료들이 뭐시를 걸었어요.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이 자체는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법과 그다음에 경영자들의 의사결정이 이게 집합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직설에서 이 이슈를 하는 건 참 좋은데 이거를 이 정부 당국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네. 환율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당국의 인식은 환율이 지금 이게 많이 오르는 게 물론 구조적인 것도 있지만 최근에 얘기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 기업들이 달러 벌어들여서 그대로 풀지 않고 손에 쥐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지목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부분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지금 그 해외에 나가는 특히 서학개미들이 나가는 이유를 본다면은 지금 미국 그 주식 시장이 뭐 거기서도 사상 최대를 다루고 있고 그게 주로 AI 랠리 때문이죠. 그래서 좀 특히 젊은 사람들 많이 투자하는 주목을 본다면은 엔비디아, 테슬라 그런 데니까 여기에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이유는 그 전에 지금 그 기업들의 해외 투자 같은 것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금년 하반기서부터 새로 등장한 요소가 서학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돈을 보냈는데 네. 이게 구조적인 이유도 있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렇지만은 또 지금 AI 랠리 때문에 그쪽으로 더 가는 그런 좀 요소가 있기 때문에 AI 랠리가 끝나면은 부분적으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그 투자자들이 본다면은 그러면은 다음에 미국에 어떤 랠리가 생길 때 아니면은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이 좀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때 네. 그럴 때는 돈이 지금만 같이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반기서부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환율을 관리한다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를 받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국내 투자는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대체로 스테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게 특히 서학개미가 여기에 얹혀서 들어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우리나라의 이런 단기적인 투자도 이제는 관리를 하는 단계에 온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은 돈이 이제는 나갈 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모니터링 대상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관리가 훨씬 더 어려워진 거죠. 기업들이 달러를 못 번다 아닌 것 같아요. 네, 반도체 네. 계속 최대 기록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자동차도 굉장히 선방하고 있고 네. 우리 핵심 주력 산업들 다 달러 잘 벌고 있거든요. 근데 달러를 안 푼대요. 네네. 손에 쥐고 안 푼대요. 네, 달러 기업 달러 예금 최근 몇 달 사이 크게 늘었고 네. 크게 늘었죠. 통계적으로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거죠? 최근 2달 사이에도 이제 급증했다라고 네. 뉴스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이 환전을 했을 때 환차익이나 환차손 같은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그런 당장의 어떤 이윤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외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수요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당장 한미 간의 협약을 통해서도 최근에 확정된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또 원화로 이렇게 환전했다가 다시 또 달러로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저희가 2008년에 키코 사태라는 굉장히 어려움을 네. 겪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사한 뉴스들이 나오는 걸 보면 한국 기업들이 그 해외 은행들하고 같이 해서 그 환율 FX 트리거 계약이라는 걸 맺었는데 그게 해지 전략의 일부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일정 환율 이하로 안정적으로 되면 그 은행들이 상당히 좀 좋은 조건으로 환율을 해주는데 이게 지금 1,490원이라는 보도가 많이 나와요. 그 이상을 넘어서는 순간 한국 기업이 굉장히 오히려 무리한 조건으로 피해를 손해를 보면서 강제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이런 파생 상품이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의 피해가 정말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은 구조적인 위기도 지금부터 대응을 해야 되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불 꺼야 되는군요. 예, 기관들과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지금 단기 대책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 아까 말씀 제가 하나 예.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대통령실의 정책실장님하고 하는 총재께서 서학개미를 끌고 들어왔는데 사실 통계를 한번 쫙 그 플로팅 해보시면 서학개미들이 이 엔비디아라든지 미국발 AI의 매력적인 기업 투자 시기는 거의 끝났어요. 4월 달에 거의 정점에 와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그 이후로는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 자체의 그 수준 자체가 확정화되기보다 안정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 교수가 했지만은 왜 기업들이 외화예금을 풀지 않고 저리 가 있을까? 저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우리나라의 전국상의 불안정성, 만약에 저걸 풀어서 기업들이 달러 수요를 가져갔을 때 정부는 과연 그 기업에게 뭐라고 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런 부분을 서학개미라 그러지 말고 한국의 품속에 있는 달러를 왜 기업들이 매각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정부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더 올바른 정책 방향이지 서학개미를 꺾고 들어오는 것은 경제 지표로 보면은 난센스예요. 그는 정책 당국이 뭔가 지표를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선도적으로 몇 개월 전에 선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까 우리 양 교수 말씀대로 올 4월까지가 거의 피크로 거의 갔어요. 투자할 사람들은 이미 같이 꼭대기에 투자하게 해서 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소수라서 이 나가는 수준이 좀 안정돼 있다 이거야. 그런데 아까 저 말한 대로 기업이 1개월 사이 21%나 달러 예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왜 안 풀까 하는 부분을 정책 당국이 푸는 것이 더 서학개미에 대한 논리를 하는 것보다 네. 훨씬 더 정책 방향이 난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도 저 이 교수님하고 저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만은 그렇지만 또 제가 알기로는 서학개미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외국인들이 이제 또 우리나라에도 또 그렇죠. AI에 투자했는데 외국인들은 돈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달러 수요가 크게 늘은 거죠. 지난 한 달 동안은. 네. 그런데 우리나라 그 뭐 서학개미든지 기업이든지 해외에 투자했는데 기업의 입장은 지금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서학개미들도 돈을 별로 가지고 오진 않아요. 미국에서는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했을 때는 돈을 빼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거기에 계속 그냥 일단은 놔두고 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뭐 미래 환율 예측하는 데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왜 주식 시장이 왜 이 사람들한테는 매력적이지 않은가? 이것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한 저평가는 아직 저평가 상태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우리가 코스피 4천까지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그 어느 기업들이 그 올라갔느냐 본다면은 거의 다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고 네. 그걸 빼면은 뭐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AI하고 반도체 올라가는 것은 실물적인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반도체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쪽이 수혜받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데 다른 기업들은 다른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거의 그런 그 이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아직 섣부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코스피 5천 시대를 기치로 내걸었고 네.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 상법 개정 지금 2차례 했고 3차례 이제 하려고 하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근에 여야 합의했죠. 50억 구간 신설 이런 것들 했습니다. 결국에는 다 이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네, 네. 정책적인 어떤 지원인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한국의 밸류업을 위해서 이제 정시 또 개선을 했던 작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그 중에 이제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이제 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이사전들이 그 충실 의무를 주주들에게 확대하는 등 이런 노력들은 일정한 그 효과를 보았다고 보는데 네. 과연 근데 현재 그 기업의 펀더먼탈한 근본적인 체질 자체가 개선되고 성과를 낳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퀘스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한 정도의 4천 고지를 넘나드는 정도까지 올라섰지만 그 이상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이 기업들이 충분히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못 주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한국 대기업도 그렇지만 지금 엄청난 자본 수요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 해외 투자도 늘지만
지난 11월 16일 날 우리 한미 협약 다음에 4대 그룹이 대통령하고 만나서 네. 서로 논의한 게 국내 투자하는 액수가 800억입니다. 800조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용인 클러스터 SK 반도체 600조까지 클러스터. 합치면 네. 1,400조를 사실 우리 우리 예산의 한 2배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을 5년 동안 하겠다고 사실은 약속을 한 셈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이런 자본이 이제 저희에게 필요한데 결국 그걸 끌 수 있는 거는 장사 잘해서 이제 상품 아퍼레이션은 이익을 얻는 거하고 결국 이런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는 이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의 기업들의 입장도 그렇지만 정부가 함께 나갈 거는 한국이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고 한국 기업들이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고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투자 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지금 기업 1년을 맞아서 실용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정부의 역할이냐 기업의 역할이냐 이것도 따져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의 역할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한 2년 전에 진짜 좀 초점을 내기 시작했을 때 문제는 뭐냐? 우리 주요 기업들의 주식 총가를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자산 가치를 계산해보면은 주식 총가가 자산 가치보다 더 낮았죠. 그건 무슨 뜻이냐? 최소한도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들이 미래를 본다면은 손실을 많이 얻을 거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치를 깎아먹을 거다. 네. 그렇다면은 그 책임은 누구에 있는다고 보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할 때는 우리나라 경영진에 대한 어떤 그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미국 같은 데나 본다면은 뭐 젠슨팡 같은 사람 와가지고선 맨날 쇼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비전은 이렇다. 네. 우리 미래 계획은 이렇다.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그 회사의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영진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거는 기업 비밀이니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은 네. 그러면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계속 유지될 거죠. 경영 문화의 어떤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시군요. 그렇게 해서 그 회사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계속 비밀이지만은 그 회사의 비전, 그 회사의 어떤 전략, 그리고 여기에 그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플랜, 그리고 요걸 어떻게 주주들하고 나눌 수가 있느냐, 네. 요것은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동안에 이제 그 양태를 보면 한국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글로벌 혁신의 흐름에서 저는 지난 한 10년 동안 상당히 소외된 이런 모습을 걸어왔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결국 우리가 성장 동력을 회복하려면 신사업을 계속 개발하고 그게 이제 투자하고 진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네. 그 모델들 중에 한 50% 정도는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AI 하려면 뭐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가 첨단 시설을 위한 투자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필요한데 네. 해외에서는 그게 그 여러 가지 금융 투자 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함께 협업해서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게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은 CVC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한다지만 사실상 그런 금융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발목을 잡아놓고 한국 기업들 보고 뛰라고 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하고 시대착오적인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완화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기업의 혁신에 대해서 요구하고 주주로서 또 국민들로서 요청하는 것은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한 거에 제가 좀 그 보완을 좀 하면 세상에 뭐 이 정답이 있는 사회가 없지만 이 양행자 위원이 요즘 뭐 우리 이 국민의힘에서 참 열심히 뭐 탄핵 관련된 거 반성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한 거 보면 그분이 이 삼성전자 있을 때 자기의 경험을 쓴 히든 히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히든 히로의 책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반도체에 성공한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제 우리 양 교수님은 AI 시대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우리가 반도체가 성공할 1번은 우리 시장이 약한데 글로벌 환경 자체가 너무 좋았다. 두 번째는 정부 정책과 인재 공급이라고 하는 즉 반도체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와 정책 방향 자체가 잘 매치돼 줬다. 네. 거기에 이제는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졌으니까 기업은 거기에 대한 선제적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에 근무한 사람들이 기업의 선제적 투자에 대해서
팔로업으로 내가 국가와 이 회사를 위해서 열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AI 시대도 똑같거든요.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인재와 자본입니다. 인재라고 하는 거는 능력과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자본이 그의 자본이 필요로 해요. 이 자체가. 그러면 인재와 자본을 가는데 기업이 인재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금 의과대학 관련된 부분이 나온 이유가 바로 AI 시대는 인재 시대거든요. 그 인재를 누가 해야 되느냐? 반도체 성공할 때 보면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그 부분에서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그액의 자금을 도전하는데 그액의 자금을 도전하기 위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금융시장 구조 가운데 아까 시부시 이야기 잘 하셨는데 무엇을 바꿔줘야 되는가? 이 부분 자체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사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의 금투앱 이런 데서나 정부 금융위에서도 그 부분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 그러면 그 자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의 불확실성을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기업가 지금 현재 밸류업 하겠다는데 기업이 우리 경영 안정하게끔 좀 제도 바꿔달라 그러면 정부 해주면 되지. 해주고 그다음 뭡니까? 잘하나 안 하나 보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보면 정부가 보면은 정부가 지금 현재 우리 상법 개정 가운데서 공개 매수만 되면 돼. 법학하시는 분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미국, 영국, 프랑스는 공개 업무 제소 말고 한 4가지 제소를 다 콤비네이션해서 어느 거는 하고 보통 4가지를 다 허락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야당 의원 가운데 법학하시는 분이 공개 업무 제도만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밸류업 하고 싶어도 경영자가 리스크 테이크에 의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밸류업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상식에 어긋난 행위를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네. 이 일 너무 오래 하면 사실 저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에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 한 2-3개만 나오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왜 나오지 못할까? 글쎄- 몇십 년째 왜 삼성, 현대차, SK, LG 이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지 않을까? 이 고민도 저희가 해봐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자본을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 그냥 좀 상당히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지금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큰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주체들은 대기업들밖에 없어요. 재벌 기업들밖에. 다른 쪽으로 돈을 그냥 모으려고 해도 지금 그런 길들이 상당히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원하는 것은 그렇게 그 대기업들 많이 생기는 것보다는 좀 진짜 좀 효과가 있는 돈을 많이 버는 부가가치가 높은 중견기업들이 많이 생겨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몇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상품 상업화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과학가들이나 뭐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분들 보면은 진짜 그냥 재밌는 것들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이걸 상업화 시키려고 하면은 막힙니다. 뭐 위험성 평가했느냐, 이게 그 어느 산업 분류로 들어가야 되느냐,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선 상업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새 산업이 발전될 수가 없죠. 앵커님 말씀을 조금만 첨언을 하면은 네. 결국 이제 제가 이제 경영학회장 할 때도 왜 삼성은 구글처럼 생태계를 못 만들고 왜 현대차는 테슬라 같은 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저희가 이제 던졌는데 그 주된 이유는 사실은 그들이 개별 기업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의 혁신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 중소기업 또 나아가서 새로운 스타트업들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기술과 인력을 볼 수 있는 선구안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선투자를 하고 심지어는 구글 같으면은 자기의 있다가 퇴직한 직원들 엑스 구글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고 근데 후려쳐서 그거를 가격을 밸류를 해주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해서 계속해서 신기술,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 축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국의 기업 문화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건 틀림없고 네. 다만 그 제도를 그렇게 풀어주고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첨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 교수님 가운데 사실 우리나라 경우 미국의 구글과 애플이 제일 성장한 이유는 구글이 성장하는 동안에 기업을 만약에 300개 인수했다, 기업이 새로운 분야 300개 있다 그러면 기업 인하우스에서 투자한 건 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우리 선생님 동의하실 거예요. 80%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생겨서
그걸 인수합병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에게 돈을 주는 거야. 막 1조, 2조, 3조로 인수하시잖아요. 그게 애플하고 구글이 성장하면서 네. 그 투자 받은 사람이 또 선순환이 돼서 또 사업을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이 대기업들이 한국의 벤처들을 미국의 구글과 애플 같이 잘하는 사람은 그에 투자해 주면 되거든. 1조씩 사주고 1조 5천 사주면 그 사람들이 서바이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저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도대체 부자가 스타트업에 선순환을 만들어 가잖아요. 맞죠, 양 교수님? 네. 그죠? 아니, 실리콘밸리 문화죠. 그게. 그죠? 네. 저 이 교수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 아까 저기 왜 우리나라의 그 이과 학생들이 다 의사로 가느냐 돈 못 벌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이과 학생들이 그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느냐? 민간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민간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가지고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창업한 기업의 인수합병이 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을 그냥 연봉을 높게 주든지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왜 그러냐를 좀 곰곰하게 생각해야죠. 그렇죠. 맞아요. 네. 가름하겠습니다. 네, 더 네. 얘기하면은 뭐 할 말 많지만 더 얘기하면 오늘 이제 아니 토론 뭐 전체 여기 진행이 뭐 따져 보면은 20년, 30년 골마온 문제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1.3% 3분기 성장률이 나오는 데 대해서 여러 분석들이 이제 제기되겠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비 쿠폰 집행됐죠.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시고 이 추경이 타이밍상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양 교수님께 먼저 드릴까요? 예, 저는 추경이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지만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아, 예, 비효율적이었다. 왜냐하면은 네. 뭐 지금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팬데믹 했을 때는 이 승수 효과, 그 실제로 경제 투입한 돈에 비해서 GDP에 나타나는 효과는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요게 7월, 8월에 좀 반짝 소비를 늘렸다가 그 다음에 9월에는 다시 소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와서 또 다시 좀 낙관적으로 좀 이제 소비자들이 바뀐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다면은 요게 좀 일시적인 효과가 없고 그리고 그 효과가 GDP에도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의존하느냐? 좀 이런 논리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년에는 경제가 하도 나빴고 네. 그다음에 더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다. 요거는 좀 그래도 뭐 얼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좀 말할 수 있는 논리인데 요거를 계속하겠다. 요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지금 뭐 추가 추경한다 이제 그런 논의는 없기는 한데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라고 보셨고 이 교수님. 맞습니다. 단순하게 소비를 진작시키해서 정부가 재정을 푼다는 것은 정부는 나중에 그 빚에 대한 재정 적자를 통해 됐기 때문에 빚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이 따라오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내서 소비를 진작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정말 경제 활동이 막혀가 있지 않는 상황이라 그러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분명히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거는 똑같은 게 뭐냐면 싱가포르는 그 돈을 가지고 해외에 투자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이익 자체가 빚을 감고도 남는단 말이죠. 그 수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냐 하면 일회성 소비 지출이에요. 그 대신에 그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다시 국민이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다시피 아까 우리 사회자도 말했지만은 지금 AI 시대잖아요. 네. AI 시대에서는 우리가 뭐냐면 인재와 자본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본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죠, 한국이. 그러면 미래를 두고 가감하게 투자를 해야 미래 세대에 희망이 있는 거지. 현 세대에 소비 조금 한다. 그러면 GDP는 조금 올라갈지 모르지만 우리 경제학이 제일 중요한 거는 기간 간 자원 배분, 특히 미래에 희망을 주는 투자가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기적 투자보다는 미래에 희망을 주는 투자를 더 가감하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현재 고통도 참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양 교수님 말씀대로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에 큰 도움은 되는 것 같지 않다. 제가 정영계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참고 지표로 늘 삼는 게 산업 생산이라든지 네. 건설 경기, 특히 이제 제조업 이쪽 경기인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온기가
돌면서 회복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여러 가지 우선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는 타이밍상으로 적기에 그래도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그것이 어쨌거나 소비 진작을 통해서 일정하게 경기에 기여하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라든가 몇몇 부분을 빼놓고는 대단한 불경기라고 느끼는 것이 서민들의 체감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소비 진작을 위한 이런 쿠폰 같은 형태의 노력들은 불가피한 측면은 있었지만 두 분 교수님께서도 지적하는 것은 단기 앰플 주사만으로는 안 되고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네. 특히 이제 소비 쿠폰은 좀 물가를 자극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환율하고도 또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지양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두 분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똑같은 얘기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경기를 좀 더 살릴 수 있는가. 그리고 시설이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프라 투자 이런 네. 것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뭐 나아가서 이를테면 건설 경기 이런 것부터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서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막 민생 쿠폰 제가 한마디 보면 민생 쿠폰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 우리 어려운 생활하는 사람이 한 20% 줬다. 네. 그러면 그건 소비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산층한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난 재정의 낭비라 생각해요. 앞으로 민생 쿠폰을 없애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는 현재 재정을 하더라도 큰 부담은 안 생긴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민생 쿠폰을 한다고 48조 정도 이렇게 쓰는 것 자체는 나는 재정의 낭비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내년도 성장률 전망 최근 한국은행이 좀 올렸습니다. 1.8%. 네, 맞습니다. 해외 기관에서 2%대 바라보는 시각도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잠재 성장률 수준이 딱 2% 내외라고 보기 때문에 계엄 충격을 이제 벗어나서 우리 예전에 갖고 있던 잠재 성장률만큼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온다. 이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두 가지 측면으로 이걸 좀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막 재정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 재정 지출이 지금 8.1% 올라갑니다. 이게 거의 뭐 사상 최대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높은 재정 지출이 필요하냐? 금년에는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내년에 정상적인 성장률로 돌아가는데 그게 꼭 필요하냐? 뭐 기저 효과 때문에 좀 더 높았어야 됐는데 높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좀 뭐 재정 지출 그 푸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요것은 좀 고려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1.8%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의 잠재 성장률인데 1.8% 우리가 전에 1.8% 잘하면은 요게 침체처럼 느껴졌죠. 왜냐하면 이 성장률이 다 고르게 분포된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가지고선 지금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면은 이 잠재 성장률을 키우는 건데 잠재 성장률 키우는 것은 우리 보통 통화 정책, 금리 정책이나 뭐 재정 지출로 되지 않고 구조 개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조 개혁은 뭐 우리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계속 미뤘죠. 그 대신 이제 잠재 성장률이 계속 줄어드니까 이걸 돈으로 또는 금리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뭐 약발이 이제 거의 다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그 정부 지출 정책, 금리 인하 정책 가지고 잠재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지 요거는 굉장히 좀 저는 네. 어렵다고 봅니다. 김재구 교수님께는 이 부분을 여쭤보고 네, 싶어요. 최근에 이제 수출입 지표 나왔는데 뭐 월간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처음으로 우리가 연간 수출 7천억 달러 네, 네. 그리고 우리 일본 수준으로 딱 올라서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청신호에 달성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7천억이라는 금자탑을 세웠지만 그 이면을 보면 반도체, 뭐 자동차 네, 네. 몇 개 업종이 너무 이제 편중돼 있다라는 네, 네. 거에 문제가 있죠. 우리의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현황을 보면 전체 산업의 온기가 지금 돌고 있냐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네, 말이죠.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좀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이제 낙수 효과 같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는 그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낙수 효과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 견인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대만 같은 경우
그래서 부품 업종이 이제 굉장히 강세가 있지만 완제품 세트 기업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중국의 메인랜드에서 그거를 뭐 이렇게 가져가서 했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부가 어떻게 보면 유출되는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한국은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선도하면서 거기에 따른 소부장, 소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네. 계속해서 이제 투자가 일어나고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향후를 바라봤을 때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몇 개만 얘기하는 걸 봤다시피 그동안 한국을 이끌어왔던 10대 주력 산업 업종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들의 그 단적으로 얘기해서 중국에 다 경쟁력이 지금 뒤처지고 있거든요. 그나마 지금 금형되는 업종들이 아직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이제 유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불가피한 산업 구조 조정을 과감하게 행하고 새로운 신산업에 대해서 성장 그 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우리가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기술, 인력, 자본을 총동원해서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더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 때가 돼서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 경제 분야에서 과제가 뭘까? 이재명 정부가 가장 기치로 내거는 거는 AI 3대 강국.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사실 뭐 그렇게 말이 많았던 GPU 칩에 대한 예산 확보도 상당히 많이 됐죠. 네.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한국 경제 이제 온전히 회복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도약을 해야 되는데 양 교수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예, 저는 뭐 AI 투자를 더 확장시킨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번 뭐 예산 본다면은 뭐 AI 많이 투자했다고 해도 전체 규모에 비해서 또 복지 증가 그런 데 비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뭐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상당히 많은 그 기술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벌써 이미 3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서부터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뭐 연구도 계속 중요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상업화시키느냐, 상업화를 막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걱정되는 건 우리가 지금 다 AI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산업들, 다른 뭐 신기술들 그런 건 무시하지 않을까. 이게 좀 상당히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통수를 맞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AI 랠리 때문에 지금 뭐 90년대 닷컴 거품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봤을 때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SNS가 이렇게 뜰지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겠다. 회의 같은 거 안 하겠다. 오히려 원격으로 뭐 사람들 뭐 만나게 하고 뭐 그렇게 그런 활동을 강화하겠다. 그런 거는 별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 사무실로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팬데믹 때 다 원격 업무했다가.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는데 뭐 아까 얘기했지만 AI 투자를 늘리는 것은 그렇게 뭐 제가 반대하거나 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좋지만은 그렇지만 다른 산업들도 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바뀌면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AI에 너무 신경 쓰면은 이런 융통성을 막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네. 이종욱 교수님.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까 사회자가 질문하신 내용을 우리도 좀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반의 학생이 모두가 공부를 잘할 수는 없죠. 그죠? 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중간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출을 이끌고 있는 AI 반도체다 그러면 AI가 반도체가 잘 되게끔 끌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아까 양 교수님 대로 새로 또 오는 우리 요즘에 이제 뜨는 가운데 K컬처, 네. K푸드. 그 다음에 이런 쪽은 새로운 산업 가운데 하나거든요. 네. 그런 것이 뜰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고 AI 같은 경우도 아마 정부가 했지만은 우리나라 AI 가운데 미국 같은 LLM 대형 언어 모형은 아니고 네. 대부분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 네, 같아요.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가는 K컬처하고 연계되면 이 자체가 아까 김 교수님 말했죠. AI로 인한 생태가 확 넓어집니다. 네. 여기에 우리 경쟁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AI가 피지컬 AI가 우리 경쟁력을 만드는 대로 AI가 확산되게끔 네.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 주느냐. 절대 평등은 없다.
네.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네. 그다음에 중간 하는 사람 또 하게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내년 경제 성장에서 정부 방향에 따라 나는 뭐 맥시멈 2.2포인트 예측하는데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정책 방향이 나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이재명 정부의 AI 간판, 네. 그 경제 간판은 AI는 맞습니다. 우리가 저성장의 늪을 탈출하기 위해서 키워드가 AI로 돌출돼 있다는 말이죠. 네, 네. 저는 뭐 AI 이 정책을 우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지금 우리가 계엄 1년을 맞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저는 세계 경쟁의 법칙 자체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 중요한 것이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하느냐는 것이 단순히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국가 간의 패권 이런 걸로 연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되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AI가 역시 핵심이고 거기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이런 등등의 새로운 신산업들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보여서 한국이 우리가 미국과 좋은 협상을 마스가로 이끌 수 있던 것도 결국 기업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다른 나라들 경우도 보면 기업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2인 삼각으로 자본 투자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공급망뿐만 아니라 데이터 활용, 또 표준의 구축, 또 결정적으로는 예산뿐만 아니라 정부 조달이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표준을 만들고 조달을 통해서 중소기업들까지 이게 확산해 나가는 이런 내용으로 이재명 정부가 그 새로운 내년 기조를 할 때 실용 정부로서 네. 기업을 이제 뛰어넘어 가지고 기업을 앞세우는 이런 실용 정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는 계엄이라는 고약한 독감에 걸렸다가 독한 주사 맞고요. 항생제 먹어서 가까스로 나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죠. 독감 다시 안 걸리려면 체력도 키우고 면역력도 높여야 됩니다. 우리 경제 회복의 시간은 지금부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